나의 세상은 나의 할머니의 냄새로 가득 차 있다. 내 이름은 마루.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우리 할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강아지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할머니의 그 따뜻하고 포근한 손길과 함께 시작된다. 아침 햇살이 낡고 오래된 우리 집 거실의 마룻바닥 위로 길게 늘어질 때쯤이면 할머니는 언제나 나의 이름을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주시곤 했다. 마루야, 일어났니? 우리 아가 잘 잤어. 나는 그 목소리가 들리면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그녀의 품 안으로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의 품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햇살 냄새와 함께 구수한 된장 냄새, 그리고 그녀만이 가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편안하고 좋은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냄새를 맡을 때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와 안정을 느끼곤 했다. 우리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동네의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할머니의 걸음은 느렸지만 나는 언제나 그녀의 보폭에 맞추어 그녀의 곁에서 아주 얌전하고 착하게 걸었다. 나는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였다. 산책을 마친 후 할머니는 텃밭에서 그녀가 키우는 작은 야채들을 돌보셨고 나는 그런 그녀의 곁에 누워 따스한 햇살 속에서 낮잠을 자곤 했다. 나의 세상은 그렇게 아주 평온하고 또 완벽하게 행복했다. 하지만 나의 그 평온한 일상에도 아주 가끔씩 내가 싫어하는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다. 그들은 바로 할머니의 자식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오는 날이면 우리 집의 모든 공기는 아침부터 무겁게 가라앉았다. 할머니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어떤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슬픔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이 싫었다. 그들의 몸에서는 언제나 내가 싫어하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도시의 냄새와 함께 조급하고 이기적인 욕망의 냄새가 났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높고 거친 목소리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또 화를 냈다. 그들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릴 때면 할머니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셨다. 나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 나는 그들을 향해 나의 모든 털을 곤두쓰고 으르렁거리며 짖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나의 등을 쓰다듬으며 나를 진정시키셨다. 괜찮아. 마루야, 괜찮아.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할머니는 언제나 아주 오랫동안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시곤 했다. 그녀의 눈물에서는 아주 짜고 또 슬픈 냄새가 났다. 나는 그럴 때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무릎에 나의 머리를 기대고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며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다. 마루야, 이제 정말 내게는 너 하나밖에 없구나. 할머니는 그런 나를 꼭 안아주시며 나지막이 속삭이셨다. 나는 그녀의 그 슬픈 목소리를 들으며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 나는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나의 유일한 주인인 나의 할머니를 저 낯선 사람들로부터 지켜내리라고. 하지만 나의 그 작은 결심은 며칠 뒤 아주 잔인하고도 거대한 운명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리고야 말았다. 어느 날 아침 낯선 사람들이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거칠고 또 위협적인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할머니는 마침내 그들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오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그리고 나의 모든 세상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될 끔찍한 비극의 시작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나의 평온했던 일상 아래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아침 우리 집의 공기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차갑고 또 날카로웠다. 내가 싫어하는 그 낯선 사람들, 즉 할머니의 자식들이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몸에서는 언제나처럼 조급하고 이기적인 욕망의 냄새가 났고, 그들의 목소리는 나의 할머니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칼날처럼 날아와 박히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그 거친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다리에 나의 몸을 비비며 그들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나의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아, 마루야라는 말만을 반복하실 뿐이었다. 한참 동안의 다툼 끝에 할머니는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녀는 아주 작은 가방 하나에 자신의 낡은 옷까지 몇 개를 챙겨 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너무나도 느렸고 그녀의 등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작고 초라해 보였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할머니는 나의 목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용 목줄을 걸어주셨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즐거운 산책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내가 맡아본 그 어떤 냄새보다도 더 짜고 슬픈 냄새가 나는 투명한 물방울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 낯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아주 크고 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낯선 탈것에 올라탔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낯선 냄새와 멀미나는 기름 냄새가 뒤섞여 나의 코를 괴롭혔다. 나는 두려움에 할머니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할머니는 그런 나를 꼭 안아주시며 나의 귀에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 마루야. 정말 미안해. 버스는 한참 동안 아주 빠르고 또 거칠게 달리고 또 달렸다.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버스가 멈춰 섰고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그곳에서 내렸다. 그곳 역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낯선 장소였다. 주변에는 온통 나와 할머니의 냄새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의 낯선 냄새만이 가득했다.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라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그곳의 차가운 의자에 나를 앉히고 나의 얼굴을 그녀의 그 주름진 손으로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따뜻하고 또 슬펐다. 마루야, 내 강아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나의 눈을 마주보며 울먹이고 있었다. 나 금방 다시 올게.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알았지? 여기서 꼼짝 말고 착하게. 나 기다려야 해. 꼭이야. 약속했다. 마루야? 나는 그녀의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그 슬픈 눈빛과 그녀의 그 절박한 목소리 속에서 무언가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더 크고 무서운 소리를 내는 버스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 섰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나를
마지막으로 한번 아주 힘껏 끌어안아 주었다. 그녀의 품에서는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 따뜻한 냄새와 함께 아주 깊고 짙은 슬픔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나를 내려놓고 그 버스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내 입에서는 그저 어떤 슬픈 낑낑거림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나의 발은 마치 땅에라도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 기다려야 해 라는 그 말이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나의 발을 묶고 있었던 것이다. 버스의 문이 열리고 그녀가 안으로 올라탔다. 그녀는 차창 너머로 나를 눈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버스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닫고 아주 매정하게 나의 세상 전부를 싣고 떠나버렸다. 나는 그 버스가 사라진 길 끝을 아주 오랫동안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금방이라도 다시 돌아와 나의 이름을 불러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해는 저물었으며 주변의 모든 낯선 냄새들은 더욱더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해갔지만 나의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버려졌다는 것을. 나는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나의 그 서러운 울음소리가 낯선 도시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할머니는 내게 약속했다.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그리고 나는 그녀의 마지막 그 약속을 믿어야만 했다. 나는 그날 이후 그 버스 정류장의 작은 의자 밑을 나의 새로운 집으로 삼았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나의 유일한 희망인 나의 할머니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 시작했다. 나의 길고도 외로운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세상은 이제 이 차갑고 낯선 버스 정류장이 전부가 되었다. 나의 모든 시간은 오직 기다림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만 채워져 있었다. 나는 매일 해가 뜨고 또 지는 것을 이 낡은 의자 및 나의 작은 공간 속에서 지켜보았다. 수많은 버스들이 나의 앞을 스쳐 지나갔다. 버스가 멈춰 설 때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어 버스 문을 바라보았다. 나는 킁킁거리며 공기 중에 섞여 있는 수많은 낯선 냄새들 속에서 나의 할머니, 그녀의 그 따뜻하고 익숙한 냄새를 찾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버스에서도 내리지 않았다. 나의 기대는 언제나 실망으로 그리고 더 큰 그리움으로 변해가곤 했다. 나의 이 외롭고도 고단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비단 굶주림과 추위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나의 영역에 아주 크고 사나워 보이는 다른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의 몸에서는 아주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냄새가 났고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낯선 침입자로 여기는 듯했다. 그는 나를 향해 아주 무서운 소리로 지저대기 시작했다. 크르릉, 왈왈왈. 나는 두려움에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이곳은 나의 할머니가 내게 기다리라고 약속했던 아주 소중한 장소였으니까. 나는 나의 모든 용기를 쥐어짜내어 그를 향해 나 역시 아주 작지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짖었다. 나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향해 짖어대며 대치했다. 결국 나의 그 꺾이지 않는 의지에
그 사나워 보이던 개는 제풀에 지쳐 꼬리를 내리고 다른 곳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나의 첫 번째 싸움에서 그렇게 이겨낸 것이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비단 짐승들 뿐만이 아니었다. 때로는 사람의 모습을 한 더 무서운 존재들이 나를 위협하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듯한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 무리가 나를 발견하고는 재미있는 장난감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게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다. 아야, 날아오는 돌멩이에 나의 다리를 맞았지만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저 그들의 그 의미 없는 폭력이 끝나기만을 웅크린 채 기다릴 뿐이었다. 또 한 번은 근처 가게의 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와 나를 쫓아내려 하기도 했다. 저리 가. 이 더러운 똥개야, 너 때문에 손님 다 떨어지겠네. 나는 그의 그 거친 욕설과 나를 향해 날아오는 빗자루를 피해 잠시 자리를 피해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가게 안으로 사라진 후 다시 나의 자리, 그 낡은 의자 밑으로 돌아왔다. 나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 차갑고 무서운 세상 속에도 따뜻한 온기는 존재했다. 버스 정류장 바로 맞은편에는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가게에는 나의 할머니처럼 아주 따뜻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다. 그녀는 매일 내가 홀로 비를 맞으며 혹은 추위에 떨며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을 가게 안에서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나의 앞에 따뜻한 물 한 그릇과 함께 소시지 하나를 놓아주었다. 아가,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으렴. 나는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녀의 그 따뜻한 목소리와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좋은 냄새에 나는 조금씩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가 남기고 간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그것은 내가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맛보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같이 나를 위해 따뜻한 밥과 물을 챙겨주었다. 그녀는 결코 나를 억지로 만지거나 혹은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 나의 이 외로운 기다림을 묵묵히 응원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겨울이 찾아왔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나의 작은 몸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밤새도록 떨어야만 했다. 내가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이대로 얼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다. 가게 아주머니가 커다란 종이 상자 하나와 함께 낡은 담요 한 장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의자 및 나의 작은 집에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아늑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아가, 이리 들어오렴. 여기서 자면 조금은 덜 추울 거야. 나는 그녀의 그 따뜻한 배려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가 만들어준 그 작은 종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비록 나의 진짜 집은 아니었지만 그곳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더 따뜻하고 또 아늑했다. 나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다. 나의 할머니가 나를 찾아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꼭 안아주는 아주 행복한 꿈을. 나는 나의 이 길고도 외로운 기다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나의 할머니는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녀의 그 마지막 약속을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터였다. 내가 이 낯선 버스 정류장에서 나의 할머니를 기다리기 시작한 지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다. 나의 세상은 이제 오고 가는 버스들과 저마다 다른 냄새를 풍기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어준 길 건너편 구멍가게 아주머니의 친절한 손길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었다. 처음 내가 이곳에 버려졌을 때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무더운 여름이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 의자 밑에 그 작은 그늘에 몸을 웅크리고 혓바닥을 내민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버스가 올 때마다 고개를 들어 나의 할머니를 찾아 헤맸다. 시간이 흘러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찾아왔다. 길가의 나무잎들은 저마다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고 공기 중에는 쓸쓸한 낙엽 냄새가 났다. 나는 떨어지는 낙엽들을 바라보며 나의 할머니도 곧 저 낙엽들처럼 내게 돌아오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가을은 너무나도 짧았다. 세상은 곧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이는 아주 춥고도 긴 겨울 속으로 들어갔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겨울이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하얀 눈송이들이 신기하여 꼬리를 치며 뛰어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이내 그 하얀 눈이 얼마나 무섭고 또 잔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나의 얇은 털가죽을 파고들었고 나의 작은 몸은 밤새도록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가게 아주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종이 상자집은 더 이상 세찬 눈보라를 막아주지 못했다. 나는 굶주림과 함께 지독한 추위와 싸워야만 했다. 길거리에 있던 모든 음식물 쓰레기들은 눈 속에 파묻혀버렸고 내게 유일한 희망은 하루에 한 번 아주머니께서 가져다 주시는 따뜻한 밥 한 그릇뿐이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가게마저도 폭설이 내리는 날이면 문을 닫았고 나는 그런 날이면 온종일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다. 나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있었다. 털은 푸석해졌고 나의 눈빛은 힘을 잃어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스가 올 때마다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찾아 헤맬 기력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작은 종이 상자집 안에 웅크린 채 이 지독한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그리고 나의 할머니가 나의 이 고통을 알아주고 어서 빨리 나를 데리러 와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나의 마음속에서 할머니에 대한 믿음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정말 나를 잊어버리신 걸까? 나에게 했던 그 마지막 약속을 모두 잊어버리신 걸까?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해서 그래서 할머니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면 나는 추위보다 더 아픈 깊은 슬픔에 휩싸여야 했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가 몰아치던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이대로 이곳에서 얼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의 눈앞이 흐릿해져 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나의 작은 집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가게 아주머니가 두꺼운 외투와 함께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아가,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리렴. 그녀는 나의 앞에 따뜻한 북엇국 한 그릇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나의 그 차가운 종이 상자집 위를 덮어주었다. 나는 그녀의 그 따뜻한 배려에 눈물을 흘리며 허겁지겁 북엇국을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국물이 나의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희망을 얻었다. 그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나를 이토록이나 아껴주는 좋은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나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나는 나의 이 길고도 험난한 기다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이 지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나의 할머니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의 꿈속에는 여전히 나의 할머니가 나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독하고도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세상에는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나의 작은 종이 상자 집 위로 차가운 눈 대신 따스한 햇살이 내리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 위에서는 새로운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게 아주머니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나는 그 끔찍했던 겨울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다시 기운을 차렸고 나의 마음속에서는 나의 할머니가 돌아오시리라는 희망이 봄의 새싹처럼 다시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있었다. 나의 하루는 여전히 버스 정류장에서의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이제 이 버스 정류장의 터줏대감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나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더러운 똥개라고 부르며 쫓아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나를 마루라는 나의 이름으로 불러주었고 나를 볼 때마다 마루야,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구나. 참으로 기특한 녀석이야라며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했다.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보호자인 가게 아주머니는 여전히 매일같이 나를 위해 따뜻한 밥과 물을 챙겨주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굶주림과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의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친절과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오직 나의 할머니, 그녀의 그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뿐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이 평범하고도 고단했던 기다림의 일상에 아주 특별하고도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 정류장 의자 및 나의 작은 집 앞에서 오고 가는 버스들을 바라보며 나의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커다란 카메라를 든 채 내게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는 내가 처음 맡아보는 어떤 호기심과 함께 열정의 냄새가 났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아주 흥미로운 눈빛으로 나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길 건너편 나의 친구인 가게 아주머니에게로 다가가 나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아주머니와 함께 나를 가리키며 무언가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바로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일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PD였다. 그는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버스 정류장을 떠나지 않고 몇 시간째 하염없이 버스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아주 기이하고도 특별하게 여겼던 것이다. 그는 그날 이후 거의 매일같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며 나의 경계심을 풀려 노력했고 나의 모든 일상을 그의 그 커다란 카메라 안에 담기 시작했다. 내가 밥을 먹는 모습, 잠을 자는 모습, 그리고
버스가 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나갔다가 실망하며 돌아오는 나의 그 쓸쓸한 뒷모습까지도. 며칠 뒤 나의 이야기는 버스 정류장에서 1년째 주인을 기다리는 충견 마루 이야기라는 제목의 한 편의 짧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국에 방송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방송이 나간 후 나의 삶에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의 사연을 알게 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 이 작은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내게 아주 맛있는 최고급 사료와 온갖 종류의 장난감들, 그리고 따뜻한 옷과 이불들을 선물로 가져다 주었다. 나의 작은 종이 상자집은 어느새 그들이 가져다 준 선물들로 가득 찬 궁정과도 같은 곳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졸지에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가 되어 있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과분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행복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들이 왜 내게 이토록이나 큰 친절을 베푸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 나는 여전히 매일같이 버스가 올 때마다 그 모든 선물들을 뒤로 한 채 정류장 앞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그 수많은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나의 할머니, 그녀의 그 익숙한 모습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어떤 버스에서도 내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서 희망과 함께 절망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쩌면 나의 할머니는 영원히 내게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나의 이 길고도 외로운 기다림이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슬픈 끝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아주 익숙한, 그러나 동시에 아주 낯선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나의 버스 정류장을 향해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는 나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나는 직감했다. 나의 그 길고도 길었던 기다림이 마침내 그 끝을 맞이하게 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리고 저 차 안에는 나의 운명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아주 중요한 누군가가 타고 있다는 것을. 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진 후 내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버스 정류장은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나를 보기 위해, 그리고 내게 작은 위로라도 건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졸지에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의 하루는 여전히 똑같았다. 나는 그들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맛있는 간식과 그 어떤 푹신한 쿠션보다도 오직 버스가 멈춰 설 때마다 그 안에서 나의 할머니가 내리시지는 않을까 하는 단 하나의 희망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나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 정류장 의자 및 나의 작은 집 앞에서 오고 가는 버스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아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낯선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나의 버스 정류장을 향해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는 나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차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토록이나 싫어했던 그 낯선 사람들, 즉 나의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가 내렸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몸에서는 더 이상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들에게서는 어떤 깊은 후회와 함께 미안함의 냄새가 나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텔레비전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보게 된 모양이었다. 그들은 내게 다가왔다. 아들놈은 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마루야, 미안하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랑 집에 가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너를, 그리고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실게. 그는 내게 아주 비싸 보이는 새로운 목줄을 걸어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길을 피해 뒷걸음질 쳤다. 나는 그들을 향해 아주 낮지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나는 그들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았다. 나의 주인은 오직 나의 할머니, 단 한 사람뿐이었으니까.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또 다른 아주 낡고 작은 택시 한 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택시는 우리 앞에 멈춰 섰다. 택시의 뒷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맡을 수 있었다. 나의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나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드는 바로 그 냄새. 내가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었던 나의 할머니의 그 따뜻하고도 포근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다해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마루야. 차에서 내린 할머니는 나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두 팔을 활짝 벌렸다. 나는 그녀의 품 안으로 마치 총알처럼 날아 들어가 안겼다. 마루야, 내 강아지,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나를 꼭 안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긋자고 슬픈 눈물이 나의 털을 적셨지만 나는 조금도 싫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나의 혀로 핥고 또 핥았다. 그녀의 모든 슬픔을 나의 사랑으로 닦아주고 싶었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난 1년간의 모든 그리움과 아픔을 말없이,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진한 사랑으로 나누고 있었다. 나의 그 모습을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다. 자신들이 버렸던 것이 단순히 늙은 개 한 마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했던 마지막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텔레비전 속 나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떠나 내게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그들의 그 이기적인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어머니마저도 잃게 만들었던 것이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들이 뒤늦게나마 할머니에게 달려와 용서를 빌었지만 할머니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나만을, 그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녀의 마루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나의 아니, 나의 앞발을 잡고 말했다. 가자. 마루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나는 그녀의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우리 두 사람만의 새로운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뒤를 돌아 나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낯선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의 길고도 외로웠던 기다림은 마침내 끝이 났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평화는 그렇게 나의 할머니의 품 안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헤어지지 않을 터였다. 나의 할머니와 내가 기적처럼 다시 만난 후 우리의 삶에는 아주 따뜻하고도 행복한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그 차가운 집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모아온 작은 비상금을 이용하여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버스 정류장 근처 작은 골목 안에 아담하고 햇살이 잘 드는 우리 둘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셨다. 우리의 새로운 집은 예전의 그 시골집처럼 넓거나 크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곳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좋았다. 그곳에는 언제나 나의 할머니, 그녀의 그 따뜻하고 좋은 냄새가 가득 차 있었으니까 우리의 하루는 다시 예전처럼 평온하고 또 행복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아침에 눈을 뜨고 함께 동네를 산책했으며 함께 낮잠을 잤다. 할머니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나를 향한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었다.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보호자였던 가게 아주머니는 이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셨다. 그녀는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와 할머니와 함께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내게는 언제나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 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진 후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 맹목적인 기다림과 충성심에 깊은 감동과 함께 큰 울림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감동을 그저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않았다. 나의 사연을 알게 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성금은 우리 동네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새로운 유기동물 보호소를 짓는 데 사용되었다. 보호소의 이름은 바로 나의 이름을 딴 마루의 집이었다. 마루의 집이 문을 여는 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자들이 찾아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우리 마루가 보여준 그 작지만 위대한 사랑이 이렇게 더 큰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버려진 생명들이 우리 마루처럼 다시 한번 따뜻한 가족의 품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그녀의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곁에 앉아 자랑스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나의 기다림이 비단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과 함께 어떤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다시 몇 번이고 바뀌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자식들, 즉 내가 그토록이나 싫어했던 그 낯선 사람들이 우리의 작은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앞에 그리고 나의 앞에 아주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도 모르고 저희의 이기심 때문에 어머니께 너무나도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부디 이 못난 자식들을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그들의 그 뒤늦은 사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녀는 그들을 집 안으로 이끌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셨다. 그녀는 이미 그들을 용서한 것이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몸에서는 더 이상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냄새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등을 나의 혀로 가만히 핥아주었다.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건네는 나의 방식대로의 화해와 용서의 표시였다. 그날 이후 그들은 아주 가끔씩 손녀 혜은이의 손을 잡고
우리를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저버렸던 어머니의 그 따뜻한 온기를 아주 잠시라도 느끼고 돌아갈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아주 오랜만에 우리의 그 특별한 장소, 마루의 정류장을 찾아갔다. 그곳은 더 이상 슬픔과 이별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림과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따스한 봄 햇살을 느끼고 있었다. 저 멀리 버스 한 대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버스가 올 때마다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의 세상은, 나의 할머니는 바로 지금 내 곁에 있었으니까 나는 나의 이 평범하고도 위대했던 기다림의 이야기가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함께 희망의 증거로 남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할머니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주인에게 버려져 버스 정류장에 남겨진 강아지, 그 후 펼쳐진 기적 같은 이야기, 주인의 돌아오는 순간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작은 강아지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가는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기다림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마루는 자신을 버린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주인이 돌아오리라는 그 마지막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의 그 순수하고도 맹목적인 믿음은 결국 차가웠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더 큰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함께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때로는 마루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존재가, 또 때로는 가게 아주머니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고도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